예,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 사회를 맡은 연세대 법전원의 이계일입니다. 이철우 교수님 정년 기념하는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국적과 멤버십 그리고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정수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대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 같이 해주실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재순입니다. 먼저 미시간대 사회학과에 계시는 김재은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제이주 그리고 민족, 시민권 문제 등에 대해서 이철우 교수님과 그간 많은 대화 나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의미 있는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멀리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전원 홍가훈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법 연구 대표자이시고요. 이철우 교수님과 국적법에 관한 국제학술 네트워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유럽적 사정에도 밝으신 터라서요. 오늘 여러 보충되는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 인권법 분야 법사회학 오랜 기간 연구해 오셨고요. 또 이철우 교수님과 오랜 인연 있으시고 학문적 대화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홍 교수님 한국법사학회 부회장으로 또 같이 해주신 측면도 있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대담 시간은 대략 한 5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선생님께서 각각 한 10분 내외로 말씀 주시면요. 이철우 교수님께서 그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충적인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저희들 여러 대화들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 역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바로 이제부터 김재은 선생님께로부터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철우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는 기억을 못하시지만 제가 이철우 선생님을 처음 뵌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 저는 이 법학과로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이철우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토론하시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 토론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아서 런던 정경대학에서 쓰신 일제시기 식민국가와 전남 순천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박사 논문을 찾아 읽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법학이 재미없고 법조인이 되는 건 더욱더 싫어서 부모님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면서 이 사회학으로 진로를 바꾼 상태였는데요. 이철우 선생님 박사 논문을 읽으면서 법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줄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로를 바꾸지 않았을 수도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기억을 제가 돌아봤을 때 이제 오늘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미국의 UCLA에서 박사 논문 주제를 탐색하고 이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던 시기와 선생님께서 연세대에 부임하신 다음에 새로운 주제에 통착하시던 시기가 정확히 겹쳤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재외동포를 둘러싼 초국가 멤버십이라는 주제에 이철우 선생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도 그렇고요. 학자의 지적 궤적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여러 힘들과 우연 그리고 필연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철우 선생님과 제 궤적이 겹치게 된 두 가지 필연적 요소를 들자면 선생님께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로저스 브루베이커 선생님이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셨던 점, 그리고 이 무렵 한국에서는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동세대로서 이 한국의 국제이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회학자들의 경우 한국에 새로이 등장한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어떤 쟁점들에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한국의 재외동포법 관련한 논쟁은 당시만 해도 좀 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뭐 민족주의 대 국제주의 혹은 다문화주의라는 틀로 이렇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의 구도가 사실 좀 그닥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박사 논문까지 스스로 찾아보게 만들었던 존경하는 선배 학자님께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반가운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생산해내시는 글들의 이 균형 잡힌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이론적 배경이 박사 논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이자 대화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덕분에 멀리서 홀로 공부하는 과정이 외롭지가 않았고요. 한국의 이 재외동포를 둘러싼 초국가 멤버십 정책 양상을 비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세계화 시기 국민국가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지, 혹은 한국 민족주의를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단순하게 분류해 버리는 경향의 맹점은 과연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관점과 제 관점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편이라서 제가 말을 더 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Contested Embrace라는 제목의 저희 첫 책과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공저하여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논문에서 제 입장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제 책에 대해서는 이철우 선생님께서 이미 선생님의 입장과 제 입장이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유의 명쾌하면서도 좀 뉘앙스를 잃지 않는 문체로 서평을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메아리처럼 돌려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2011년 Law and Social Inquiry라는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 그리고 이철우 선생님께서 2012년 Citizenship Studies라는 학술지에 출판하신 논문은 제가 좀 따로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 논문이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국 정부가 이주 목적이나 시민권 획득을 위해 한국 국적자와의 친족 관계를 내세우는 재중동포를 상대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 친족 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논문은 같은 주제에 대해 법학자와 사회학자가 취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철우 선생님께서는 이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행이 어떻게 식민국가와 이를 계승한 이 대한민국의 governmentality의 산물인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연변에서 수집한 민속지적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재중동포 이주자들이 이러한 국가의 관행에 대응해 왔는가를 분석하였고요. 이 두 논문의 차이가 제가 첫 번째 책을 출판한 이후에 선생님과 연구 관심사를 좀 공유를 하면서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학술활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풍부하게 설명해 주신 복수국적, 투자시민권 제도 등의 주제와 관련해서 저와 제 동세대 사회학자들이 지난 10년간 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대화가 좀 학제적으로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남은 기간에는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0여 년 이 사회학에서는 시민권이 가장 심각하고도 항구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깊어졌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민권이 국가와 인민의 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 국가들의 인구를 배타적으로 할당하는 분류체계, 즉 파일링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출생으로 정해지는 소속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룬디에 태어난다면 평균적으로 37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고 1년에 300달러 정도의 수입을 거둘 것입니다. 반면 그가 핀란드에 태어난다면 80살 이상 장수할 가능성이 크고 1년 수입은 한 42,000달러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 금수저 시민권과 흑수저 시민권이 있는 셈이죠. 법학자인 아얄레 샤하가 birthright lottery, 즉 출생을 통해 결정되는 복권이라고 표현한 이 도저한 불평등은 계급,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어떤 불평등보다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에 입각한 불평등의 경우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오히려 더 정당화되는 분위기죠.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사회학자 요시 하퍼스는 2019년에 출판된 Citizenship 2.0라는 저서에서 시민권을 파일링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을 업데이트합니다. 시민권은 사람들을 위계적으로 배열된 범주들로 분류하는 계층화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케이스 마샬이 이 시민권을 불평등의 주요 완화 기제로 이론화하는 고전을 써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최근 10여 년간 벌어진 시민권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실로 주목할 만합니다. 이철우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이 복수국적 투자시민권에 대한 법학자들의 논의는 이러한 제도들의 발전 그리고 이 제도들의 정당성에 대한 각종 규범적 논쟁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사회학자들의 복수국적 투자시민권에 대한 연구는 이 출생이라는 우연에 따라서 누군가는 국적에 따라오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누군가는 국적이 출생과 동시에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런 조건에서 과연 누가 복수국적이나 투자시민권을 추구하는지 이를 매개하는 각종 중개행위자들은 과연 누구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연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제공하는 사회학의 특성이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철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원격지 귀화, 즉 그 나라로 이주하지도 않고도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요시 할퍼즈의 연구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할퍼즈는 각 국가의 경제발전, 민주주의, 공공안전의 정도, 그리고 그 나라의 여건이 보장하는 국제 이동성 등에 기반하여 각 국가의 시민권의 가치를 측정한 후 전 세계 국가들이 이에 따라 세 가지 층위로 분류됨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러한 추가적인 시민권에 대한 수요는 주로 두 번째 층위에 속하는 나라의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슬로베니아, 멕시코, 이스라엘에서의 질적 현장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여분의 국적을 추구하는 이유는 출생과 동시에 부여되는 기존 국적의 구조적인 불리함을 보충하기 위해서이지 기존의 국적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국제이주를 딱히 지금 원해서도 아니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획득한 국적은 개인의 국가 정체성과도 상당히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여분의 국적을 compensatory citizenship, 즉 보충적 시민권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보충적 시민권의 접근성 여부가 슬로베니아, 멕시코, 이스라엘 내부의 불평등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시민권과 관련해서는 2023년에 나온 크리스틴 슈락의 The Golden Passport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법학자들의 투자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이 돈으로 과연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면요. 사회학자 슈락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국가의 정책 기반자들, 투자시민권을 추구하는 각종 소비자들, 컨설팅 회사를 비롯한 각종 시장 중개자들 수백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시민권 제도의 현재와 의미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투자시민권 제도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시장이 맺는 통상적인 관계를 흔들어 놓는 상품입니다. 국가가 이 시장이 존속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규제자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라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판매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권을 이 상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특정한 곤란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슈락은 시민권을 상품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정책 위반자들과 시장 중개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곤란을 타개하고자 했는지 인상적인 경험적 데이터와 경제사회학의 이론적 도구들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할퍼즈와 슈락은 공의 시민권의 도구화가 어떻게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진행되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시민권이 위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도구화되는 이런 자금의 상황에서 투자 시민권이나 보충적 시민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국경을 넘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합법적 경로와 불법적인 경로를 구분해내고
시민권의 신성함을 선택적으로만 천명하고 강요하는 국가의 정책들이 소위 흑수저 시민권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결혼 이민자와 난민 지위 신청자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를 통해서 탐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제 논문들은 이 아래로부터의 관점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로부터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법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상징 폭력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합법 불법의 구분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선택적인 불법화, 범죄화가 어떻게 지구적인 불평등 생산의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를 논증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논문들은 사실 국제 이주 시민권 멤버십의 정치에 접근하는 법학의 관점으로부터 좀 가장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주자들의 행위성에 주목하면서 좀 아래로부터의 이론화를 시도하는 작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년 이후에는 오히려 연구의 새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들 하지요. 앞으로도 선생님과 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비슷한 연구 관심사를 두고 열심히 공전을 하는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좀 더욱더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행정법 학자로서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이철우 교수님께서 두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요. 한국 내에서의 그 이주민에 대한 것, 노동자에 대한 행정법적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독일의 지금 정치 지형상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문제가 두 가지 미션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점을 들어보자면 미등록 이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물리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요. 또 외국인 보호소가 원래는 임시 보호소인데 출국을 명하고 임시 보호소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사실상 기한 없는 구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이주 노동자가 불법 체류를 하게 됐을 때 그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고 이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들어왔다가 그 기한이 지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는데 아동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호구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피부색도 다르니까. 부모는 어떻게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느냐. 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쫓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집에 방치해 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아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 한참 다니던 학생들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이제 그 거주 기간이 끝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 이 학생들은 계속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공부는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부모 없이 초등학생 혼자 남겨도 부모가 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니 그건 불가능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 중에 한 명은 남아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걸로 아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가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나머지 한 명의 부모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생 18살짜리가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대학생활을 마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들이 국적이 잘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많고 또 매우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왔고 오히려 고국의 언어는 하지도 못하고요. 한국말밖에 못하고 음식도 한국 음식밖에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국인이죠. 그 피부만 다르고 얼굴만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을 또 진짜 강제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야. 돌려보내면 적응을 못하죠, 당연히.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 어린 학생들은 다 한국인이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인권의 문제, 아동의 인권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이민 정책이나 이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각 행정부가 이민 정책 자체의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맡고 있고, 외국 인력이 도입되는 것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고, 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맡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부처가 혼란스럽게 지금 사실은 한 가지 문제인데 세 개 부처가 맡음으로 인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그래서 중복 행정의 낭비도 있고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적으로 가장 문제는 체류 자격 규정인데요. 체류 자격에 관해서 뭐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사 내는 것도 그렇고 국익에 반하지 않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이나 또는 법무부 내부 지침, 소위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통해서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규율이 뭐가 국익에 반하는지는 내부 지침이나 시행령, 특히 내부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지침은 어떠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발령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이것을 법으로 분류하지도 않고 이건 뭐 자세한 행정법적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장점은 탄력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그게 있지만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위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언제 쫓겨나는지가 법에 보면 그냥 국익에 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어떤 공무원을 만나느냐 또 그때 당시에 어떠한 내부 지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국에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법 기준에 원래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교수님께서 잘 아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독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독일 현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갑자기 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물으셨냐 하면 이철우 교수님께서 이제 그 독일 상황도 잘 아시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했고요. 독일은 작년에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슐츠 총리가 조기 총선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는데요. 놀랍게도 제2당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고 AfD라는 게 있는데요.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라는 당이 있는데요. 제가 유학할 당시만 해도 존재하지도 않던 당입니다. 2012년쯤 퇴동해가지고 말하자면 나치 비슷한 당이에요. 극우 정당입니다. 그런 것들은 독일 사회에서 매우 혐오스러운 당이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당인데 작년에 이 당이 선거에서 제2당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제1야당이 된 거죠. 152석이나 차지했습니다. 1당은 세데우 체에스 이건 그 보수당이고요. 보수당은 208석을 차지하고 원래 1당이었던 에스페데 진보당이죠. 이게 3등으로 내려가서 12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느 당도 과반수를 차지 못했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데요. 독일은 원래 연정을 통해서 과반수를 형성하는데요. 우리의 상식이라면 1당과 2당이 연정할 건데 특히 1당도 보수당이고 2당은 극우 정당이지만 극보수 정당이니까 이 둘이 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연정하지 않았고요. 1당인 보수당과 3당인 진보당이 서로 연정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뽑힌 수상이 현재 독일 수상인 메르츠 수상입니다. 왜 이렇게 보수당과 진보당이 합쳐서 하느냐? 그건 독일의 매우 독특한 제도인데요. 그 독일의 정당들은 민주주의의 방화벽이라는 원칙을 암묵적으로 지킵니다. 민주주의의 방화벽이란 브란트 마우어라는 데 파이어월, 즉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는 방화벽으로서 우리는 극우 정당이나 극우 세력과는 기존 전통 정당들은 극우 세력과는 절대 손을 잡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fD 극우 정당이 2당으로 올라섰지만 그들과는 연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연정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문제는 이 AfD는 강력한 반이민주의 정책을 지키고 있는 당입니다. 이 정당의 당수 2명이 공동 당수인데요. 첫 번째 당수가 여자분인데요. 바이로스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던 알리스 바이데. 이분이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 이 당은 원래 레즈비언, 게이 반대하는 당입니다. 극우 정당이니까. 그런데 본인은 또 레즈비언이라고 밝혔어요. 두 번째 공동 당수가 티노 크루팔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동독 출신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배공이에요. 도배공. 학교 대학도 안 나왔죠. 도배공 출신인데 공동 당수를 해서 알리스 바이델은 지식층을 노리고요. 그리고 매우 스타 정치인으로 각광받고 있고 티노 크루팔라 같은 도배공 출신의 이분은 동독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하층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은 지역적 기반이 있죠. AfD는 지역적 기반이 동독 지역입니다. 동독 지역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불만이 매우 쌓였는데요. 독일 통일 이후에 지금 거의 35년 정도 흘렀는데 30년간 독일에다가 지금 돈을 두드려 붓고 있거든요. 뭐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고 통일 당시에. 근데 우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통일 당시에 동독은 경제 순위가 세계 12위인가 했었습니다. 서독은 세계 2위인가 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동독은 러시아보다 훨씬 잘 사는 공산권 국가 경제 순위 1위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둘이 합치고 나니까 격차가 너무 심한 거고 깡통이었던 거예요, 동독이. 그래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20년, 30년간 돈을 두드려 부었지만 지금까지도 결과는 뭐냐? 실패입니다. 아직도 낙후되어 있고 거기에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독 지역으로 떠났고 그 동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경제적 낙후, 경제적 소외감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었고 그것이 작년 총선에서 나타났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경제 상황, 낙후된 경제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이 AfD를 적극 지지해가지고 2당으로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 AfD를 지지하느냐? 독일에는 이제 우리 시리아 난민 사태가 2015년부터 크게 벌어지게 되면서 시리아 내전을 해서 난민들을 크게 유럽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뉴스에도 많이 났지만 터키 해안가에 크루디라는 아기의 시체가 해안가에 있었던 사진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그렇게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자라는 여론이 일어나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고 독일도 많이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는데 우연찮게도 켈른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길거리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그때 받아들였던 시리아 난민 청년 2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독일 사회에서 이 난민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커지게 됐고 이러한 난민들이 들어오면 어떠냐? 하층 노동자 계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딱 부딪히는 경쟁 상대가 동독 출신의 하층 노동자들 또 동독의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딱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후된 동독 지역 출신들은 동독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난민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fD를 특별히 더 지지하게 됐던 겁니다. 이 AfD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은 어떤가 하면 이것도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요. 독일에는 연방 헌법보호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데삼트 피어 페파슨슈스라는 헌법보호청이요. 헌법보호청은 또 뭔가 하실 텐데 연방 헌법보호청이라는 것은 나치의 잘못된 그 기억 때문에 원래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이 원래 바이마르 헌법 그 이전에는 제국이었고요. 황제가 살아 있었고요. 황제가 있던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난 뒤에 바이마르 헌법, 드디어 민주공화국 최초의 헌법이거든요. 바이마르 헌법 당시에 선거를 통해서 일당이 나치당이 됐고요. 그 나치당의 당수가 히틀러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합법적으로 그것도 민주공화국 헌법 하에서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독일의 이념이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슈트라이트바레 데모크라티라고 해서 민주주의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나치의 사례를 봐라. 가장 민주적 헌법이라 했던 바이마르 헌법 아래서 합헌적으로 나치가 정권을 잡았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헌법보호청을 만들게 되고 헌법보호청에서는 이러한 극우 정당, 극우 세력, 극우 단체를 선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 당은 극우 정당이다. 이 단체는 극우 세력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판사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도청
감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합법적으로 그 단체 내부에 스파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그들의 디지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인터넷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원격적으로 침투해가지고 감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현재 독일의 제2정당인데도 불구하고 헌법보호청에서 이것은 극우 정당이라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합법적 영장을 통해서 현재 지도부에 대한 도감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알고 있고요. 그 도청이 아니고 숨어서 해야 도청인데 이건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도청되고 감청당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꽁꽁 숨기지 않을까? 아니죠. 그게 몇 년이 지속되다 보면 이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잡히고 하는데 그럼 이 도감청이 어디에 쓰냐? 나중에 위헌정당 해산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은 위헌정당 해산을 하게 되면 촉발해서 오히려 AfD가 더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 도감청했던 각종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쓸 계획으로 지금 헌법보호청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느껴보고 시사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당장 내일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해도 놀랍지는 않은 건데요. 김주애까지 내려갈까? 저는 여기까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독일과 서독과 동독에 차는 경제차가 한 10개국 차 정도 2위와 12위 차이는데 우리와 북한의 차는 한 100등 정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것은 인프라라는 게 하나도 없고 평양 빼면 차도 못 다닐 정도니까 도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당장 통일이 됐다. 몇십 년을 돈을 두드려 보여야 될까요? 그리고 그 경제 격차라는 게 언제 회복이 될까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낙후될 거고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소외 계층으로 불만을 품게 될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근거로 한 극우 정당이 우리도 출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는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북한을 근거로 아니 통일했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투표권 안 줄 겁니까? 그날로 당장 1인 1표제 투표권을 줘야 되죠. 북한을 대변하는 정당도 생길 겁니다. 이때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그들과 결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독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로 이거. 네, 반갑습니다. 소개하는 성순왕입니다. 사실 오늘 저 기말고사 날이어가지고 학교에 있어야 되는 날인데 우리 정년 기념행사 초대를 받고 일단 무조건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년 기념행사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참석해 보는 거여서 이게 막 가서 막 울고불고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웃고 즐기는 자리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른 채 이제 오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가볍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했는데요. 그래도 뭐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뭐 저도 개인적인 뭐 소회나 감사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철우 교수님은 제가 이제 법사학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영국의 같은 대학에서 또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이렇게 공부했다는 인연으로들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저하고는 뭐 연배 차이 많이 나고 사실 뭐 지도 교수 스승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지만 늘 가까운 후배처럼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실은 후배라기보다는 저를 늘 학문적 동료로서 이렇게 존중해 주신 게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렇게 딱히 고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또 토론을 맡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곁에서 본 이철우 교수님은 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종의 뭐 연구자 공동체, 학문 공동체. 사실 교수님은 스칼라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스칼라다. 그 사람은 스칼라가 아니야. 약간 폄하할 때는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칼라들의 어떤 공동체, 이 스칼라들의 연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법학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법학 중에서도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이 법사회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것으로도 기억하고 또 이 법사회학을 전공하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심에서 그래서 뭐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법학과 인접 사회과학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실 분이 또 우리 학계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하지만 이 강단에서 물러나시는 것이지 이 스칼라로서의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도 저희가 또 의지하고 신세를 져야 될 순간들은 앞으로도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연은 이 멤버십의 정치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실정법 분과로 보면 뭐 국적법이나 이주법에 해당하는 이민법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제가 뭐 이민법이나 국적법 자체를 깊이 공부한 건 아니어서 세부 쟁점에 대한 또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의 저술을 빠짐없이 이렇게 챙겨 읽어왔던 독자로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생각해볼 그런 과제들 그런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 최근 국내에서 이 이민법이나 국적법에 대한 논의가 꽤 활발한 편입니다. 사실 이 논의는 어느 분과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뭐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전통적인 공법적인 요소들도 있고 약간 노동법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고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 또 국제인권법적인 논의도 여기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민법 학회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회에 소속된 학자들의 몇 명도 이런 전공자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떤 법이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거나 아니면 격변하는 이 사회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법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때 또는 어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 단순히 어떤 규범 내부적인 관점에서 법 내재적인 관점이나 이런 도그마틱적 이해만으로는 그 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어떤 기본법 분야라면 이 법 내재적인 논의가 충분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되고 변화되는 그런 법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형성된 담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민주적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또는 그것이 결집된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민법과 국적법이야말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민법과 국적법의 어떤 정치적 의의 또는 어떤 사회적 의의 그리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 학제적인 논의, 다양한 학문 분과의 어떤 협력이 필수적인데 다행히도 이철우 교수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또 논의를 또 주도하시기도 했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덕분에 한국에서의 이 이민법 논의, 국적법 논의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연에서 이제 교수님은 1990년대를 어떤 지배했던 이 낭만적 탈국가론의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세계화의 종말 또는 탈세계화가 격렬하게 교차하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소멸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경을 넘나들며 어떤 주권의 위세를 확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타자들을 또 가혹하게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는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거대 국가의 귀환이자 어떤 멤버십이 무기화되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한국 등에서 안보 위협이나 어떤 국익을 명분으로 해서 후천적 국민의 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의 안보화 이런 경향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강연에서 소개된 것처럼 이 러시아의 여권 대량 발급이나 미국의 출생자주의 제한 시도처럼 국가들은 이제 어떤 자신들의 통치 편의와 또 국익이라는 그런
허명 또 안보를 위해서 이 국적제도를 극단적으로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은 지금의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주시고 있고 특히 이 법학적 논의뿐만 아니라 또 국제정치적 또는 사회학적 논의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명쾌하게 분석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참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연에서는 이 규범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또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충분히 논의가 성숙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는 못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마 깊은 우려와 또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규범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런 폭주하는 어떤 그 세계화 탈세계화의 이 경향들을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어떤 국제 인권 체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질 수 있는 전가의 보도 같은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전에 우리가 자주 써먹었던 아주 강력한 그런 엄명이고 또 실제로도 어느 정도 저는 위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50년대 이후에 이 국제인권 체제는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해 오기도 했었고 뭐 강력한 어떤 집행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개별 국가들은 자신들의 법과 관행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신용이라도 했어야 됐고 또 유럽연합 같이 나름대로 어떤 강제력을 가진 그런 기구들이 탄생해서 회원국들이 어떤 반인권적인 그런 일탈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은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인권법학회 학술대회를 사실 했는데요. 주제가 국제인권법의 위기, 또 국제인권체제의 위기라는 그런 주제로 다뤘습니다. 각종 국제인권기구들의 영향력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참가자들이 정말 깊은 한숨 쉬어야 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적 현상들도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이거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유권 규약에 나오는 자국 입국의 권리라든가 또는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것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보편적 출생 등록권이나 어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여러 국제인권 규범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급됐듯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이것은 반인권적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과연 오늘날 무슨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지 회의가 또 들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세계 열강들이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정치적 무기화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또는 유엔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위협이 될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국제인권 체제를 다시 복원한다거나 그 집행력을 강화하자라는 주장도 역시 유의미한 대안이 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떤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고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들도 지난 5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발전시켜 나왔는데 이것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이 현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어떤 단초, 조금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또 교수님께 또 질문 내지는 또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때는 국적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인권 보장을 위한 도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적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가 혈통이나 민족이란 이름으로 어떤 두터운 유대를 강요하는 이념이나 반대로 어떤 자본의 국적을 파는 어떤 상품화의 경향, 이것들을 보면 이 국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유대는 국가가 규정한 어떤 자의적인 애착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공동체에서 실제로 삶을 영위하고 또 그렇게 형성된 실질적 삶의 유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어떤 주권의 범위를 정하고 또 국적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설령 국적이라는 법적 자격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제도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기존의 법과 제도와 관행의 틀에 갇히지 않는 좀 새로운 발상과 대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철우 교수님이 해주신 강연도 어떤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출발점과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떤 새로운 학문적인 상상력의 문을 열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이 정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세훈 선생님 말씀 저희가 모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이제 중요한 질문이나 코멘트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들 여기서 이제 이철호 교수님 전체적으로 좀 보충 말씀 들어보기 이전에 이렇게 모인 자리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이철호 교수님께 좀 종합적으로 말씀 청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먼저 이철우 교수님 이렇게 귀한 행사에 참석하셔서 크게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이철우 교수님하고 한 40년 갖고 35년 넘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주 여기 참석하는 감회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먼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지금 홍성일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저는 불안감이 제가 올해 제가 선배로 모시고 지내면서 제가 스칼라로 불려본 기억이 나요. 한번 개인전하게 여쭤보도록 두 번째는 제가 원장님께서 김우리 원장님께서 AI에 대해 물어봐서 사자성어를 두 가지를 답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계속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지만 AI보다 내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그렇게 해서 제 존재의 의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경제 취업, 또 이름은 상당히 범용 여러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철 선배님을 생각할 때 이철 선배님 하고 카톡 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밑에 라틴어로 아우데레 에스트 파케레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축구 광이십니다. 토트넘 하스퍼즈의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상해 보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해봤는데 하스퍼 이거는 아주 매운 이거는 그런 날카로운 학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니까 중국말로 열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동시에도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믿음 또 공론의 장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신념을 아직도 안 버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편육 넓게 녹아드는 목표적으로 녹아드는 열자 이런 말을 편육 열자 여러 많은 하십니다. 네, 그 카멘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우연히 지난 6월 7일 날 리키텐슈타인에 들어가 왔습니다. 당연히 가면서 노트공사 흔적을 찾아보려는데 그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동시에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 노트공 판결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유는 현실과 엇갈리는 이유가 가장 간단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면 지금 10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2022년도 기준 191개 조사 대상 중에서 38개국이 이제 시리즈 어플라이 인베스트먼트 CI를 하고 있는데 최근 각 조사보니까 제일 꽤 큰 것들로 리텐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되는 궁금해지게 됐는데 동시에 제가 우리 리텐션 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노트북 논문을 찾아보니까 지난 4월 중순에 두 달 전에 나왔던 Contextualizing 노트북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은 1930년대에 유럽에서 일종의 국적을 수상하는 인스트루멘트 라이선을 소리 내가지고 많은 반성이 있었고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보다 보시면은 노태봉 사태 때 그런 판결이 나왔지 지금 기준에 봐서는 그렇지만 당시에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더구나 여기 이제 말씀 찍고 계시는 국가의 귀한 영표를 쓰고 있었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제 국제 공부한 사람에서 국가는 편한 적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학교에 와서 국가와 개인의 인권을 대부분 reversing the balance, 밸런스를 다시 잡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본다고 치면 노태봉 사건의 판결문이 아까 소개하신 유럽에서의 재판식 판결의 의미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지난 30년 동안 학문적으로 활동하실 때 그야말로 포스트 내셔널 이런 담론들이 아주에만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흡수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런 관점 일관되게 유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대담자 김지영 교수님이시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법사회학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국가사회이론 연구회 작은 연구회 같은 거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고 한때는 스카라답지 않게 회장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본래 본류는 법사회학이 아니라 법사학이라는 것인데 그 초창기에는 법 철학까지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야말로 그냥 플래닝 없이 탁치는 대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아쉬운 거는 그때 AI가 있었으면 그 AI 도움을 받아서 착착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라.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세이브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서론이고 지금 김재원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철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고 또 그 이후에 국적법 기타 등등 연구를 읽으면서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이철 교수로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서 이제 틈틈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방대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콤팩트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당연히 넘어가는 일이고 어떤 면이 박사학위 논문하고 오늘날의 이철호 교수의 수많은 업적하고 서로 연결된다고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법사회학회가 있으니 언젠가 한번 좀 작정해서 식민지 조선의 법과 사회 정말 마음 먹고 몇 년 준비해서 큰 심포지엄 같은 거 한번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법사학회 회장님께 드리는 리퀘스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 선생님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다희 선생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희원입니다. 지금 한국사공부에서 그 연구위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 교수님께 이제 수학에서 학위를 받았던 다른 학생으로서 이 자리가 굉장히 감격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박사 논문을 작성을 과정에서 정말 많이 참고했던 김재현 교수님을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격에 혼자 빠져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최근에 그 해외 재외동포 관련해서 이제 국무부하고 외교부하고의 논쟁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과연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하나인가, 국가적 정체성이 하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고려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성이 세 개인데 출신 국가적 정체성과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내셔널 그 국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 이렇게 세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대한민국 국적으로서의 정체성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을 들여받는 과정 또 그거를 이제 외교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국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국적을 취득해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정, 사회통합으로서의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는 그 시민권, 계층화된 시민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국적 취득 그 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뭔가 굉장히 이론적인 깊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그냥 지금 그런 국적 취득의 과정이 이렇게 시민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법에 내재하는 폭력 이런 측면보다는 그 사회통합의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경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다혜 선생님도 말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학부대 법학부의 이다혜입니다. 오늘 이철 교수님 너무 좋은 멤버십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철 교수님께 큰 후보적 기대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2년 전에 제가 시민권과 이주를 주는 박사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권을 탈국가 정도 이해하는 그 낭만적인 학자들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박사 논문 때 연구했던 내용은 아마 그 비판해 주신 낭만적인 학자를 제가 속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평등지향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또 오히려 저는 교수님의 강연에서 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또 한재학 교수님을 이용해 주시면서 국민은 국민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이 된다. 수행자와 선생님 국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지금 오늘 홍성수 교수님, 김재현 교수님, 이철 교수님께서 지금 시민권이 요즘 유명한 드라마 제목처럼 얼마나 지금 불가치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는 측면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교수님 오늘 뜻깊은 강연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시민권이라는 개념의 이 수행적 기능을 활용하여서 아까 또 김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권의 금수저 시민권과 흑수저 시민권이 있는데 이주 노동자나 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간벤이 말한 벌거벗은 사람, 호모사피아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그야말로 수행적 기능을 발휘하여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선언하기 위하여 실정법적으로 우리가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널 교수님들의 귀한 의견을 바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철 교수님 말씀 청해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김재현 선생님 말씀도 좀 김재현 선생님 세 분 말씀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음미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질문해 주신 선생님들 말씀도 같이 겸해서 드리자면 이제 김재현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법학이 정말 싫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용감하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박차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차고 나가지 못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 법대 교수가 되기는 되게 쉬웠거든요. 제가 박차고 나갔으면은 교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으로 전과하려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재현 선생님은 그걸 박차고 나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치고 나와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회학자가 된 것을 정말 경의를 표하고, 저는 제가 박차고 나가지 않게 된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끌어당김이 된 게 제가 대학원 때 참여한 법과사회 세미나라는, 지금의 법과사회라는 그 저널을 내는 법과사회 이론학회 전신 가장 초보적인 그 형태였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참여를 같이 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이 우리 심익희 선배님이시고, 또 한 분이 저와 이번에 같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는 경북대 김창록 교수님이 저기 계시거든요. 제가 그 그룹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법학도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가능성을 찾아가지고서 공부를 계속해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바탕을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정말 그 제가 존경하는,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로저스 브루베이커 교수의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그리고 이 양반이 사회학자이지만은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고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로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제가 많이 그 영감을 얻었는데, 제가 로저스 브루베이커, 만약 김재현 선생이 없었으면 제가 로저스 브루베이커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을 텐데, 워낙 많이 그 로저스 브루베이커에 대해서 알게끔 저한테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굳이 로저스 브루베이커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재현 교수님은 뭐 법대를 졸업해서 그렇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떠나가지고선 정말 제도와 그 어떤 행위, 구조와 행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걸 일치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합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방법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실제 그 경험적 연구에 적용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존경을 표하고, 그러면서 아주 조금은 따끔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그 에이전시, 그거를 조금 더 중시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됐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김현미 교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김현미 교수님은 제가 옥스퍼드에서 같이 있으면서 늘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항상 저에게 야단을 치면서 너무 그 틀에 잡혀 있는 법제도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 행위자들의 그 실천을 항상 중시하라는 엄명을 저한테 내리실 분으로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김현미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상국 선생님은 정말 그 난민이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서 난민 캠프를 넘나드는 그 난민의 그 어떤 그 이동성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제가 항상 이런 분들의 연구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공부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생각하자면은, 지금 그 대림동 그쪽에 그 중국인들 많이 사는 곳에서 우리 지금 뭐 우리 법학자들은 다 알지만은 이게 물권 법정주의, 우리가 물권을 함부로 우리가 합의한다고 계약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권은 항상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출이 될 수 있는데, 그 중국인들이 새로운 종류의 거의 물권하고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윤성근 우리 선배 되시는데, 그때 남부지방 법원장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걸 좀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한국 법을 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통용되는 그러한 물건들을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또 법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리걸 플루럴리즘 연구하고도 굉장히 닿아 있는 것이라서, 제가 그런 쪽으로 좀 가서 현지 조사를 좀 하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강훈 선생님은, 제가 이제 홍강훈 선생님을
그 글로벌 시티라는 글로벌 시티즌십 observatory라는 그 엄청난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192개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국 컨트리 엑스퍼트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엑스퍼트를 다른 나라들은 이제 여러분이 있는 나라도 있고 한 분이 뭐 여러 나라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엑스퍼트를 좀 더 모셔서 좀 더 내실 있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강호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강호 교수님이 흔쾌히 해줬는데 제가 홍강호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홍강호 교수님의 행정법의 대가라는 거. 근데 이 행정법 학자들은요 전 세계의 모든 법이 행정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훈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봤는데 이유법도 행정법이라고 전부가 이민법은 더 말할 것 없이 다 행정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로 정말로 행정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법 학자를 모시고 싶은 생각 하나 있는데 우리 클린턴을 뽑았을 때 그 부인도 같이 뽑은 거잖아요. 한 사람 뽑아서 두 사람 썼다 뭐 일석이조. 우리 홍강호 교수님의 그 부인이 이주윤 교수님이신데 그분 국제법 학자예요. 그래서 저 두 분을 이렇게 하면은 맨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석이조 차원에서 두 분을 모셨고요. 그 글로벌 시트에서 이번에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는데 이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이 국적제도의 개방성이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겠다고 192개국에 대한 지금 설문지를 돌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답변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권위주의 국가가 그만큼 더 배타적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고 민주주의 국가가 오히려 민주성 때문에 민주 시민들의 그게 오히려 배타성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성수 교수님 뭐 우리 인권법에 정말 정말 대가시고 정말 저는 홍성수 교수님이 한국의 이 지식이 정말 진영으로 전부 쪼개져 있는 이 한국에 제가 가장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지식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님 글을 항상 제가 좋아하고 열심히 읽으면서 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할 거냐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에게 귀화를 하고 있고 또 귀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가버렸네요. 이근광 교수님. 말을 하고 가버렸는데 그 노태범 케이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서 그 얼마만큼 우리 국적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라는 것이 틱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국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틱해야 되느냐라는 것 이런 문제가 어떤 데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귀화 시험 문제로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문화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것이냐. 한국 문화 그런 거 설날에 떡국 안 먹어도 한국 사람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의 그 풍습이라든가 도덕률 같은 것들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것하고 그런 걸 물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헌법적 가치 이거에만 묻는 것을 제한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 그것은 우리의 한국인이 앞으로 어떤 것이 한국인이어야 하느냐 한국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 이계 교수님 여기 법철학 하시는 분들 우리 양천수 회장님들 계시고 다 하시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논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그 논쟁에서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하고 이것이 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점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많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익희 교수님 질문은 아마 제 논문이 두껍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저는 이렇게 박사 논문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섞어 가지고선 글 쓰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방대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건 너무 과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담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잠깐 보충 말씀 해주시죠. 원래 점심시간 전이나 리셉션 전에 말을 많이 하면 모두가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리셉션 때 따로 좀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 선생님 논문이 어떻게 지금 또 이 멤버십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 논문이 일종의 식민국가의 어떤 형성이라고 하는 걸 아래로부터 다룬 사실 상당히 법인류학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논문이고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거버먼탈리티 이런 걸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문제의식 가지고 작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국적을 부여하거나 하는 것이 그리고 시민권의 어떤 수행적인 어떤 이걸로 과연 어떤 종류의 멤버십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통합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실질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자마자를 논의한다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아마 지금 벌스라이트 시티즌십을 가지고 수프림 코트에서 논쟁이 진행이 될 때 이제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미국에서 이민자 세컨 제너레이션들 통합에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했는지 각종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미등록 이주자 아동이 학교 같은 데 잘 가지 못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되게 유명한 것도 대법원 판결이지만 85년에 플라이어 vs 도라고 하는 판결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그 판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보수적인 텍사스 주에서 이거를 이제 위헌이다라고 끌고 가면서 이제 판결 스프링 코트까지 갔고 거기에서 이제 판결 아니다 이게 합헌이다라고 내린 것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게 된 건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대법관들이 결국 손을 들어준 그 논의는 국적의 부여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합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영구적인 세컨 클래스 시티즌이 창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씀 나누는 가운데 벌써 또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짓는 시점에 저도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법사회학 연구의 역사를 또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선생님들 법사회학회를 대표하는 선생님들 같이 계셔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법사회학 공부할 때 한 서너 권의 저서를 좀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996년에 최백원 편협 법사회학 이론과 방법 이 저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쭉 이제 법사협회 이제 여러 연구 활동 있고 한 2012년 13년 경에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이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양인환 교수님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한 2017년 경에 가면 이제 법사회학회에서 현대법사회학의 흐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 법사회학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낸 책이고요. 저희들 많이 이제 공부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각각의 책에 기여해 주신 선생님들 다 계셔서 이제 굉장히 감회가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철우 교수님이 그 세 권의 저작 모두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자리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오늘 주로 이제 국적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 오랜 기간 천착해온 연구의 또 다른 축이 법사회사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9월 4일에 법과사회 이론학회하고 우리 법학연구소 리터러시 연구단 공동학술대회에서요. 교수님 기조 강연 형식으로 또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짓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리셉션장에 교수님 이제 좀 줄이도 좀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참석하셔서 못다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